그거 아세요? 얼마 전 큰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 스파이 패밀리에 등장하는 동국과 서국은 바로 냉전 시기 동독과 서독을 모티브로 한 것. 지난 11월 9일은 바로 동독과 서독을 갈라두었던 베를린 장벽 붕괴 35주년이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그냥 단순한 벽이 아니었죠. 역사적으로 냉전의 상징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독일을 둘로 나누고 무려 28년 동안 존재했던 이 벽이 왜 세워졌는지 알고 계시나요? 분단 시기 동독과 서독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동독 사람들의 삶은 정말 나아졌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냉전 시기로 돌아가 미국과 소련의 대립 끝에 세워진 베를린 장벽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61년 독일의 서베를린에는 총 길이 167.8km에 달하는 콘크리트 벽이 세워졌고, 이 벽은 무자비하게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 이듬해 8월 17일 동독에 살던 페터 페이터라는 19살 소녀는 친구와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장벽을 넘기로 결심합니다. 이 평범한 여름날이 현대 역사의 비극적인 하루로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페터와 그의 친구는 장벽 가까이 접근했고 민첩하게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페터가 희망을 품고 장벽을 오른 순간, 자유까지 단 한 걸음이 남았던 그 순간, 그는 가혹한 운명의 장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동독 국경 수비대 한 명이 그를 발견하고 그의 허벅지에 총을 쏜 것이죠. 극심한 통증에 페터는 장벽과 철조망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주객스의 지대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이곳에 떨어진 사람은 무조건 도망자로 간주되어 저격당했고, 살아서 빠져나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엑스매치대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페터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누군가 도와주길 바랐지만 돌아온 건 동독 병사들과 경찰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일말의 동정심조차 보이지 않았죠. 반대로 장벽 건너편의 서독 시민들과 경찰은 그를 구하고 싶었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가 쓰러진 곳은 동독의 관할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서독 사람들은 그가 점점 생명을 잃어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수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페터는 주객스의 지대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동독 소년의 죽음은 곧바로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사진과 영상을 통해 그가 고통 속에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 장벽의 이면에 숨겨진 잔혹함과 냉혹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각국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동독 정권의 비인도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규탄했습니다. 정말 냉혹하고 무자비한 정권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동독 정부는 냉정하게도 단 한마디만을 남겼습니다. 이는 필수적인 국경 방어 조치다. 그리고 동독 정부는 이 비극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끄는 일을 막기 위해 동독은 장벽의 보안을 더욱 강화했고 언론을 통제하여 정보 유출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페터가 자유를 향해 목숨을 걸었던 이 사건은 한 나라, 한 도시, 수많은 가정을 갈라놓은 이 벽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부조리한 존재인지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벽이 바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베를린 장벽입니다. 이는 동독과 서독의 분열을 의미하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힘겨루기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베를린 장벽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과연 이 벽은 누가 세운 것일까요? 그럼 시간을 거슬러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독일로 떠나보죠. 국제사회의 균열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킨 주범 중 한 명이자 독일의 수장이었던 나치당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는 그는 전세가 이미 기울었음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의 종식을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나치 독일의 완전한 몰락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직후 독일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독일을 중심으로 한 주축국에 맞서 싸우기 위해 미국, 영국, 그리고 당시의 소련은 힘을 합쳐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전쟁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전쟁 후의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합국은 히틀러가 남긴 수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포함해 해결해야 할 엄청난 과제들을 안고 있었죠. 당시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졌고
독일 역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합국 지도자들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직접 나서 붕괴 직전의 독일을 안정시키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 소련의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 그리고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독일에서 포츠담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담에서는 무엇을 논의했을까요? 이 회담의 핵심 목표는 독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었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은 각자 목적이 달랐고 자신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따내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특히 소련은 전쟁 중 나치의 침략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은 이를 보상받기 위해 포츠담 회담을 통해 소련의 영향력을 동유럽까지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이를 두고 볼 리 없었죠. 결국 이 회담이 주요 의제는 독일의 분할 통치, 탈나치화 및 전후 재건 등 세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회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해진 것은 독일을 4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가 나누어 관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독일을 나누었을까요? 소련은 독일 동부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했고 미국은 남부에서 가장 큰 바이에른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영국은 독일의 북서부 지역인 함부르크와 나일란트 일부를, 그리고 프랑스는 서남부 작은 지역에 자국의 깃발을 꽂게 되었죠. 이렇게 4개의 대국이 독일의 재건과 관리를 분담하게 되었고 누구도 독일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 역시 4개의 점령 구역으로 나뉘었고 소련의 점령 지역 내에 위치했음에도 이 도시는 4개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연합국은 적극적인 개입으로 독일의 정부기관, 경제체제, 심지어 사회 구조에서 나치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회담의 결과는 독일의 분단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 국가를 4개의 정권이 관리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열의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소련이 처음부터 서로를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소련은 적의 적은 곳 나의 친구라는 원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은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후 독일 재건 방식에 대해 그들의 의견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애초에 공동 관리하기로 했던 점령 지역들은 점차 각자의 이념에 따라 다른 길을 걷게 되었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자신들의 점령지에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했고 반면 소련은 자신이 통제하는 지역에 공산주의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처럼 극명하게 다른 이념 대립은 각국의 관계를 점점 더 악화시켰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두 진영은 정치, 군사, 그리고 이념적으로 끊임없이 대립했고 결국 이는 냉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포츠담 회의에서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상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국제회의에서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어서 어메이징 토커와 함께 해보세요. No way! Amazing Talker has more than 10,000 tutors worldwide and millions of students. It's one of the top 3 one-on-one online tutoring platforms globally? You can even book a trial lesson with the teacher first to decide whether to buy a course. Huh, and you can choose the time, place, and contents of the lessons yourself! And guess what? They even have AI matching to help you find the most suitable teacher. Unbelievable! You can find tutors for any subject. Math, Chinese, chemistry? All these subjects have professional teachers offering customized courses. Huh? This is incredible. Is there anything else even more amazing? Clicking on the comment even gives you a $10 coupon. 냉전, 미국과 소련에 의한 무려 46년간의 대립. 과연 이 대립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포츠담 회담 이후인 1946년 3월 5일 전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미국 미주리주에서 세계의 흐름을 바꿔놓을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연설 주제는 평화의 원동력이었고 해당 연설에서 그는 철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소련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표현이었는데요. 원래 철의 장막이라는 말은 독일 극장에서 화제가 무대에서 관객석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된 방화막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처칠은 연설 중 이 단어를 사용해 동유럽과 서유럽 간의 분열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소련이 영향력을 확장하며 보이지 않는 철의 장막이 세워져 서양과 소련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한 거죠. 이는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의 연설이었지만 서방 진영, 특히 미국이 소련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공식 선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독일의 분열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1948년 6월 소외된 소련은 결국 이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폭풍을 맞은 첫 대상은 바로 베를린이었습니다. 소련은 베를린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를 완전히 몰아내기로 결정하고 서쪽에서 베를린으로 향하는 모든 육로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즉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전형한 지역과 베를린을 연결하는 모든 교통이 차단된 것입니다. 이 봉쇄 조치로 인해 서베를린에 거주하던 2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을 심각한 물자 부족 사태를 겪게 됩니다. 소련의 목적은 서베를린 시민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역시 더 이상 개입할 수 없게 되면서 제발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련이 상대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었죠. 이 상황을 본 미국, 영국 등 동맹국들은 전례 없는 공수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바로 베를린 공수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1948년 6월 24일부터 1949년 5월 12일까지 20만 회가 넘는 비행을 감행하며 연료,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을 서베를린으로 공급한 겁니다. 이를 통해 서베를린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했고 그 어떤 어려움과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소련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이죠. 이 공수작전 중에 발생한 사건 중 마음이 따뜻해지는 스토리가 있어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당시 미 공군의 조종사 게일 할보르세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물자를 운반할 때마다 손수건을 이용해 사탕을 감싼 뒤 작은 낙하산을 만들어 떨어뜨려 주었고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이를 통해 잠시나마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선행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다른 조종사들도 이에 동참하면서 헬명 사탕 폭격기 사건으로 유명해졌죠. 이 이야기는 베를린 공수작전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세계 정세는 여전히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1949년 5월 소련이 서베를린에 대한 봉쇄를 해제했지만 소련과 다른 국가 간의 분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죠. 결국 1949년 5월 23일 서방연합국은 독일 연방공화국 즉 서독을 수립했습니다. 그러자 10월 7일 소련도 이에 맞서 독일 민주공화국 즉 동독을 수립하였죠. 이로써 독일은 공식적으로 분단의 길을 걷게 되었고 냉전 체제 하에 동서진영 대립을 상징하는 국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냉전의 중심이 된 독일, 분단 이후 동독과 서독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삶을 살았을까요? 1950년대 말 동독은 수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경제 및 사회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의 통제하에 동독 시민들은 정치적 자유를 전혀 누릴 수 없었고 생활 수준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을 느꼈죠. 게다가 때때로 들려오는 이웃 지역 서독에 대한 이야기는 동독 주민들에게 더욱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전후 미국은 완전히 각성 웨이크업했고 그야말로 초대형 자선사업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됐죠. 마셜 플랜을 통해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유럽 경제를 부흥시켰고 미국의 관리하에 있던 서독은 이 계획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사회적 자유도 완전히 보장되었습니다.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이들은 서양의 대중문화에 흠뻑 젖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을 듣고 트렌드에 맞춰 옷을 입고 다양한 서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독에서 일하던 한 엔지니어가 우수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 주최의 서독 방문 행사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수많은 상품들이 가득한 상점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시민들, 어디서든 쉽게 서구권의 잡지와 음악을 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해당 여행은 상으로 참여한 것이었지만 현실을 깨달은 후 마치 벌을 받은 듯했죠. 그는 동독으로 돌아온 후 이렇게 단조로운 삶을 계속할 수 없다고 느꼈고 결국 서독으로의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치 달나라로 도망간 선녀 상아처럼 그는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이라는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동독 시민들이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죠. 1949년부터 1961년까지 약 250만 명이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탈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대다수가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층이었죠. 이는 동독 경제와 사회, 노동력 부족, 지식 자원의 유출 등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독 정부는 사람들이 떠난 이유가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망명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적 탄압과 자유에 대한 갈망 때문에 탈출을 선택한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눈치 빠른 동독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계속 방치했다가는 국가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할 상황이었습니다. 한 명의 국민도 더 잃을 수 없다. 그리하여 1961년 8월 13일 새벽 동독 정부는 서독과의 모든 연결을 차단할 벽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쇳불도 단김에 뺀다고 하던가요? 그들은 바로 베를린 시내에 임시 철조망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행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동독 시민들은 아침에 일어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던 도시가 하룻밤 사이에 철조망으로 나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임시 철조망이었지만 동독 정부는 이것 꽤나 좋은 아이디어인데 하고 느끼게 됩니다. 인구 감소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동독 정부는 이 철조망을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심했고 철조망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베를린 장벽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베를린 장벽은 콘크리트 블록, 용접된 철조망, 고압 시멘트와 대형 배관 구조물로 만들어졌고 총 길이는 무려 167.8km에 달했으며 평균 높이는 3.6m에 이르렀습니다. 이 단단한 장벽은 베를린을 완전히 동서로 갈라놓았죠. 뿐만 아니라 이 장벽은 철저한 방어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장벽 주변에는 302개의 감시탑과 20개의 벙커 및 끊임없이 순찰하는 무장 군인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국경 지역에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깔려 있었고 앞서 언급한 주객스의 지대도 있었죠.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막기 위해 무시무시한 경비경까지 순찰에 동원됐습니다. 또한 바닥 도망가는 차량 바퀴를 찢을 수 있게 곳곳에 철목과 장애물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이처럼 동독의 봉쇄 시스템은 완벽에 가까웠고 동독이 마치 마음의 벽을 세운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당시 미국 국무장관 데이비드 딘 러스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장벽이 계속 유럽의 일부로 남아서는 안 될 것. 나는 소련이 왜 이런 벽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공산주의의 실패를 보여주는 기념비와 다름없다. 이 장벽의 존재는 공산주의 체제 하에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에 몸부림치는지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후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독 정부의 총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억압받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자유의 소중함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었죠. 당시 하트무트 리히터라는 한 소녀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이를 증명했습니다. 리히터는 동독에서 태어났고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을 때 고작 13살이었습니다. 한창 호기심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였던 그는 동독 정부가 높은 장벽과 철조망을 세워 사람들의 자유를 완전히 가로막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며 장벽에 갇힌 채 살아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던 그는 대담한 결심을 합니다. 걸어서 탈출할 수 없다면 헤엄쳐서라도 탈출하자. 1966년 8월 그는 텔토우나에 몸을 던졌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서 4시간을 헤엄쳤고 자유의 땅 서베를린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향해 달려온 그는 동독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힘든 나날을 보낸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대담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서 모두와 함께 돌아오는 것이죠. 1972년 리히터와 그의 친구들은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당시 동독 정부는 국제적 지위를 위해 국경 통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리히터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대규모 탈출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한 대의 자동차를 개조하여 차량 뒷부분에 특수한 은신 공간을 만들었고 이곳에 사람들을 숨겨서 탈출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리히터와 그의 친구들은 이 차로
약 30명의 동독 시민들을 비밀리에 동독에서 탈출시켜 서베를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과정은 긴장감의 연속이었고 리히터 역시 두려웠지만 함께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1975년 행운의 여신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여동생의 약혼자를 태우고 반쯤 도망쳤을 때 동독의 정보기관 슈타지에 발각되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15년형을 선고받고 동독 감옥에서 끔찍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그의 신념은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결국 서독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리히터는 동독 감옥에서 구출됐고 다시 자유의 몸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냉전 시기 매우 인상 깊은 스토리로 남아있죠. 용기 넘치는 리히터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가슴이 두근두근 뛰지 않나요? 여러분께 깨알 지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리히터를 체포했던 슈타지는 사실 냉전 시기 대표적인 첩보 조직입니다. 애니메이션 스파이 패밀리에 나오는 요루 동생의 직업이기도 하죠. 그들은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 역시 젊은 시절 슈타지 일원이었죠. 냉전 시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스파이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기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74년에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귄터 기욤이라는 인물로 그는 슈타지에서 일하기 위해 철저한 훈련을 받았고 결국 서독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평범한 서독 시민으로 위장하여 서독 사회에 완벽히 녹아드는 것이었죠. 그는 매우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서독 정치권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점차 서독의 정치권에서 입지를 넓혀갔고 마침내 서독 총리인 빌리 브란트의 보좌관이자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가 브란트 총리와 얼마나 친했냐고요? 브란트 총리는 기욤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만큼 그를 신임했습니다. 기욤은 이렇게 얻은 정보를 동독 정부에게 모두 넘겼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그 누구도 기욤을 간첩이라 의심하지 않았죠. 모두가 그를 충실한 보좌관으로만 여겼습니다. 1974년 서독 정보기관은 수상한 행적을 포착합니다. 기욤이 동독과 비밀리에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결국 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고 덜미를 잡히게 되었죠. 이 사건은 마치 폭탄처럼 서독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브란트 총리는 기욤을 동료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배신감과 충격에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기욤이 체포된 뒤 브란트 총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기욤 사건 이후에도 수많은 동독 스파이들이 서방 국가로 파견되어 기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간첩 신분이 탄로나는 순간 체포뿐 아니라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당시 동독 간첩들은 체포된 후 극도로 수치스러운 검사를 받아야 했고 끝없이 이어지는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독은 그런 그들을 철저히 외면했고 수많은 간첩들은 자신이 그저 일회용품처럼 임무를 완수한 뒤 버려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여기서 재밌는 점은 모든 간첩들이 다 임무를 완수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동독이라는 단조롭고 재미없는 나라에서 살면서 엄격한 훈련을 받던 간첩들이 서베를린이나 다른 서구권으로 파견되어 무한한 자유와 즐거움, 다채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면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래서 많은 간첩들이 유혹에 못 이겨 스스로의 이름과 임무를 버리고 동독 정권에 대한 충성을 포기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사명을 지켜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더라도 충성을 다하시겠어요? 아니면 자유의 꿈을 쫓아 가족을 떠나 국가를 등지시겠어요? 우리는 이런 어려운 선택 앞에 놓일 일이 없겠지만 이는 냉전 시기 수많은 간첩들이 마주했던 현실입니다. 1987년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의 연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소련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에게 외쳤습니다. 똑똑 고르바초프 씨, 이 장벽을 허무세요. 레이건의 이 한마디는 동유럽 전역을 흔들었습니다. 사실 당시 소련은 내부적으로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제 역시 줄곧 침체 상태였습니다. 민심을 유지하기 위해 1985년 고르바초프는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더 많은 발언권을 주고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고자 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목소리를 되찾은 국민이 동유럽 개혁의 물결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사실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분노를 참아왔던 동독 시민들은 1989년 10월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라이프치히에서 독일의 운명을 바꾼 월요 시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위에서 마음을 울린 부분은 수많은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구호였습니다. 우리는 국민이야. 동독의 지도자들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죠. 독재 정권이 아닌 국민이 이끄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란 것은 단 하나,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랄 뿐이었죠. 국민들의 외침을 동독 정부도 당연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죠. 개방 정책을 시행한다고 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였고 이제 와서 했던 말을 주워 담으며 농담입니다 라고 말할 순 없었으니까요. 1989년 11월 9일 소련은 긴터 샤보프스키를 내세워 기자회견을 열고 동독 시민들이 서독을 왕래하도록 허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행 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이었죠. 발표를 듣던 기자들은 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샤보프스키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즉시 시행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완전 틀린 거였죠. 동독 정부는 이 정책을 즉시 시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회사 회의로 비유하자면 사장님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소식은 전해졌고 이게 오해든 아니든 누가 신경이 났을까요? 모두가 국경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말이죠. 이에 수많은 동독 시민들이 베를린 장벽 인근 국경 검문소로 달려가 지금 당장 국경을 개방하라고 외쳤습니다. 갑자기 몰려든 수많은 시민 앞에 국경 경비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군중의 분노는 점점 격해졌고 경비원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동독 시민들은 자유를 향해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합니다. 군중들은 병사들을 뚫고 국경을 넘어 서베를린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날 밤 베를린 장벽의 검문소들은 차례차례 개방됐고 수많은 시민들이 장벽을 넘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친구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에 넘쳐 거대한 장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8년간 동서독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졌던 국민들의 고통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베를린 장벽 위에 올라 공구와 망치로 차가운 콘크리트를 두드리는 동베를린 시민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죠. 이 장면은 동독 정권과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 붕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세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동독 시민들의 삶은 정말 나아졌을까요? 장벽이 붕괴된 이후 독일은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공식적으로 통일했고 40년 넘게 이어진 분단이 끝났습니다. 국제 정치 역시 새로운 막을 울렸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부시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자유의 승리라고 일컬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한 동독 출신의 여성은 자유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었고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접하고 점차 정치 경험을 쌓아가며 2005년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바로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베를린을 방문하면 베를린 장벽의 잔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한 폭의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죠. 해당 그림은 작가 드미트리 프루벨의 1990년 작품인데요. 그는 소련의 지도자였던 레오니트 브레주네프와 동독의 지도자였던 에리히 호네커가 1979년 동독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며 입을 맞추는 장면을 베를린 장벽 위에 확대해 그렸습니다. 두 나라의 유착 관계를 풍자한 것이죠. 그래서 해당 작품은 형제의 키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형제의 키스는 베를린 장벽 문화유산의 일부가 되었고 수많은 관광객이 찾은 명소로 자리 잡았죠. 상상이 가시나요? 사실 베를린 장벽은 무너진 지 35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신문에서 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곳은 수많은 비극이 일어나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는 매우 연약한 것이며 모든 사람이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35년이 지난 지금 독일은 베를린 장벽의 그림자에서 벗어났을까요? 이후 독일 정부는 여러 정책과 조치를 통해 과거 동서독 간의 경제,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 중 약 60%가
여전히 동서독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지역 간에 아직도 간극이 남아있다는 거죠. 콘크리트 장벽은 무너졌지만 마음의 벽은 여전히 허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독일 정부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물리적인 장벽이 무너졌다면 이제 그들의 목표는 사람들 마음속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를린 장벽 붕괴 기념일마다 독일 전역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분단의 교훈을 깊이 새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더 보기를 통해 놀라운 역사 이야기를 더 만나보세요.